QLD, TQQQ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반등을 보고 안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빠질 때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크게 잃는 순간은 반등을 안전 신호로 착각할 때 나옵니다. 7월 7일 코스피는 장중 8% 이상 밀리며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결국 4.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체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낙폭보다 더 중요한 건 흔들리는 폭이 너무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을 내면 시장은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건 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받쳐줄 구조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못 오르는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악재에도 버티는 시장이 강한 시장입니다. 반대로 호재에도 밀리는 시장은 속은 이미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약해진 속을 봐야 합니다. 시장을 받치는 돈에는 강한 손과 약한 손이 있습니다. 강한 손은 현금으로 들어와 오래 버티는 돈입니다. 약한 손은 빚으로 들어온 돈, 레버리지로 들어온 돈,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지금 시장은 강한 손보다 약한 손이 많아졌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호재에도 급등하고 작은 악재에도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자금보다 버텨야만 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QLD, TQQQ 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특히 더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원문에서 개인 예탁금은 137조 원에서 118조 원으로 빠르게 줄었다고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을 바칠 현금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탁금이 줄면 하락장에 버틸 체력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용은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신용융자는 5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 신용융자는 5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현금은 줄고 빚은 늘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상승장의 구조가 아닙니다. 실타는 줄어드는데 빚은 늘어난다. 이 구조에서는 상승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빚으로 들어온 돈이 먼저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강할 때는 레버리지가 멋져 보이지만 시장이 약해질 때는 레버리지가 가장 먼저 약점을 드러냅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상승장에서 보면 수익률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계좌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QLD, TQQQ를 오래 살아남으며 하시는 분들은 방향보다 변동성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3% 흔들리면 계좌는 6%, 9%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춰도 중간 흔들림을 못 버티면 내 수익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실력보다 멘탈과 기준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합니다. 원문에서는 외국인이 7월 6일까지 158조 원을 팔았고 7월 7일에 3조 7천억 원을 더 팔아 총 163조 원 수준의 순매도가 언급됩니다. 이건 하루 악재가 아닙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큰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163조 원이라는 숫자는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34조 원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4.7배 큰 규모입니다. 그것도 상반기 기준입니다. 이건 구조적 매도입니다.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개인, 기관, 연기금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세 주체 모두 무한정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판 물량을 국내 자금이 억지로 받아냈다면 결국 시장의 체력은 더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 수급이 중요합니다. 올랐는가 보다 누가 샀는가를 봐야 합니다. 빠졌는가 보다 누가 버텼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반등이 와도 안심하다가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조금만 사도 이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루 2천억, 3천억 샀다고 진짜 귀환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짧은 반등용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외국인 귀환은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조 단위 매수가 며칠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몇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체력을 받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매수를 진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조금 사고 언론이 외국인 귀환이라고 떠들고 개인이 다시 레버리지로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등이 약한 손의 추격 매수라면 다음 하락은 더 빠르고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건 폭락보다 가짜 안심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한때 30% 수준까지 높아졌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원래 이런 큰 자금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팔고 많이 빠졌을 때는 사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리밸런싱이 늦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팔아야 할 물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하겠다는 말은 결국 초과 보유한 주식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코스피 8,500에서는 잠재 매도 물량 51조 원, 9천에서는 74조 원, 1만에서는 120조 원 수준이 언급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수가 올라갈수록 위에서 기다리는 매물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알려진 매물입니다. 모두가 아는 매물은 실제로 나오기 전에 주가에 먼저 반영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8,500 가면 연기금이 팔겠네. 9,000 가면 더 팔겠네. 1만 가면 더 많이 팔겠네. 그러면 지수 위에 보이지 않는 천장이 생깁니다. 실제로 원문에서는 7월 1일 연기금이 2,177억 원을 팔았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그 다음날 코스피는 7.89% 급락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시장이 연기금 매도를 얼마나 민감하게 보는지 보여줍니다. 너무 빨리 팔아도 충격이고 너무 못 팔아도 불안입니다. 이후 5거래일 평균 매도 규모는 하루 432억 원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이 속도라면 50조 원을 파는데 4.7년, 74조 원은 6.9년, 120조 원은 1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너무 느리면 시장 불안이 오래갑니다. 너무 빠르면 시장이 흔들립니다. 지금 시장은 이 딜레마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리도 봐야 합니다. 한국 10년물 국고채의 금리가 2025년 5월 2.7% 수준에서 최근 4.2%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미국 10년물은 4.4%에서 4.5%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한국만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BBB-급 기업 금리는 10%를 넘은 지 오래됐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기업이 10%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주가 반등도 오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 금리입니다. 나스닥보다 수급입니다. 반도체보다 시장 체력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오는지, 금리가 4% 아래로 내려오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QLD, TQQQ를 하더라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5일선 위로 회복했는지, 21선을 회복하고 3거래일 이상 버티는지, 전고점 돌파 후 되돌림에서 지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도 중요합니다. 전일 대비 20% 이상, 5일 평균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강한 거래가 붙는지 봐야 합니다. 매수도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첫 매수는 확인 후 30%만 들어가고 다음 눌림에서 21선을 지키면 30% 추가, 전고점 돌파 후 지지까지 확인되면 나머지 40%입니다. 손절폭은 2%에서 3% 안에 들어와야 하고 1차 익절은 3%, 2차 익절은 5%에서 7% 구간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장입니다. 현금도 포지션이고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진짜 기회는 오늘 못 사서 놓치는 게 아니라 계좌가 무너져서 다음 기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QLD, TQQQ로 크게 벌고 싶다면 먼저 크게 잃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